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도입과 접종은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5월 중순부터는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황호평 접종시행 1팀장 연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황호평입니다.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저희 4월에 추가 구매한 화이자가 이미 이제 한 4천만 회분 정도 올해 추가로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에서 한 1억 9천만 회분 정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1억 명분이 저희가 확보가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에 1,800만 도주, 그러니까 회분이 이제 도입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뭐 23만 회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땡겨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도입 물량도 이제 도입 시기도 좀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는 한 400만 회분 정도 공급이 됐지만 5월, 6월까지 지금 1,420만 회분이 이제 공급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일도 43만 6천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고, 그래서 5월, 6월 화이자 백신 전체적으로 한 500만 회분이 지금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에 대해서 좀 믿어주시고 염려하기보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접종에 동참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원래 이분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부가 지자체에 1차 접종은 좀 자제하고 2차 접종을 먼저 완료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보다 많은 집단 면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1차 접종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가급적으로 많은 분들이 1차 접종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한 건데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4월까지는 1차에 집중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2차를 이제 또 그분들이 해당세는 숫자만큼 맞으셔야 되니까 5월 이제 3주차까지는 집중적으로 또 2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4주차부터는 또다시 1차에 저희가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계획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한 6월 한 초나 중 정도 되면 거의 다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순차적으로 본인이 맞을 수 있는 날짜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통보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 백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됐다, 백신 부족으로 도내 곳곳에 접종이 차질이 빚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희 이제 제가 개별 언론사의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일종의 저희가 이제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좀 설명이 충분히 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어르신분들이 어차피 이제 먼저 맞으시는 분들이 또 있고,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뒤에 맞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못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마 그런 불안감 또는 불만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죠. 6월 말까지는 75세 이상 1차 접종이 전부 끝나는 건가요? 계획은? 저희는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땡겨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14일 날 2차 접종이 시작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백신처럼 1차 접종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속도 조절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제 계획대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한 200만 회분 정도가 도입됐고, 그 중에서 186만 명이 지금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3.2만 회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도입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LDS라고 이제 최소 잔량 조작의 효과인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희가 이제 더 많이 그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계획상으로는 5월 초에는 일단은 조기 접종을 위해 가지고 그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군부대 등에서 이제 접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중순부터 이제 약 한 7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 5월 이후 접종 대상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예약은 한 5월 6일부터 사전 예약을 접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5월 27일 정도부터는 이제 접종이 지금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6월까지 1,300만 명분. 그리고 그 이후에 110만 빨리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더 한꺼번에 빨리 맞출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으니까 속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 불안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통계상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그 16,500건 정도의 그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고율은 전체 이제 접종 건수 대비해 가지고 0.45%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추세를 보시면 물론 이제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2월 26일 날 이 접종을 개시했을 때는 한 1.81건 정도, 1.81%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100명 중에 한두 명 분이 있으셨는데 현재는 한 0.12% 정도로 한 10분의 1 이하, 거의 20분의 1 이하 정도로 지금 낮아져 있는 추세고요. 예. 이런 추세는 계속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안심하셔도 물론 이상 반응이나 이게 그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저희가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그 경우에는 그 위상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그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자료 보면 60세 이상 1차 접종 2주 후 감염 예방이 86%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예, 반드시 많이 맞으셔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백신을 맞겠다고 하시고 또 취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백신이 폐기가 되는데 그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노쇼 백신, 그걸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지금 그 백신별로 그 플랫폼이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장소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동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지금 애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의료기관에다가 명단을 그러니까 예비자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 연락이 오면 가서 이제 맞으시거나 뭐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그게 이제 보급이 될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요청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걸 뭐 각 의료센터마다 전화해서 기다리고 이게 좀 불편하니까 중앙에서 앱 같은 거 개발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예. 저희가 7월 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좀 땡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처음에 이야기했던 11월 집단 면역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1월 말에 제시한 목표대로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달성해야 되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본부처 백신 TF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해서 저희가 백신 도입에 지금 본부처 역량을 총동원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공급 상황에도 좀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접종 기관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좀 더 확충하고 그리고 LDS 주사기를 구매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접종 인프라는 5월 말부터 약 한 10,000개 정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정도 돼서는 하루에 한 100만 명 정도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황호평 접종시행 1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구 2부 시작합니다.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당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의당이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국회는 새 지도부 출범으로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예, 원내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거나 또는 과열된 장을 잠시 차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성을 찾을 수 있게끔 주식 매매를 잠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 국회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때로는 기득권 담합 정치로 인해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양당끼리만 지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가치와 역할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리고 2기 원내대표인 제가 이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국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다라고 친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 대결 정치가 이번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 네네. 최근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선출됐고 여야 모두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 예상은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도 역시 극단적 대결 정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예.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생 회복에 앞으로 전력할 거다. 정의당 함께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김기현 대표께는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서 민생 투쟁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120% 공감한다. 앞으로 민생 관련해서 더욱더 함께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럼 당장 5월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둘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당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역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고 폐업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지가 오래고, 예. 지난달 말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가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었는데, 예. 오늘도 윤호중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으나 아쉬운 것은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다. 국회의원 300명의 힘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예.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의 큰 걸림돌은 두 가지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째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기재부에서는 계속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말 코로나 시기 처음 시기부터 계속해서 되풀이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두 가지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근데 사실 이런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법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긴급 제한,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따르는 것은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당연히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여전히 화수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100%를 넘어서 110%에서 120%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전 세계가 약 70%에서 8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계부채는 이미 100%가 넘어가고 있고 정부 부채는 이제 저희가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부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방역에
방역을 위해 그 희생한 집합제한, 집합금지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필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형평성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기재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의견을 모아서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의당도 이게 찬성, 국민의힘 찬성, 그럼 민주당만 찬성하면 문제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정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작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빨리 법안 소위를 열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예. 실제 이것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영업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 더 이상 희망 고문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다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올 1월부터 할 것이냐, 뭐 작년 뭐 8월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네네. 어쨌든 빨리 시작하자 이 말씀이네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소위를 빨리 열어야 되는 거고 오늘 그 민주당의 윤호중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입법청문회를 그럼 이해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한번 해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소위는 빨리 개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 갖는 입법 부분이 종부세 완화 또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인데요. 정의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종부세 완화는 3.7%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라고 저희 정의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절대 집값 안정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과 다주택자 부자들 사이에 이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 방안이 절실한데 예. 오히려 세금 감면을 말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것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고요. 그동안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있었다고 하지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사실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최근의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확충,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그리고 토지공 개념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최근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 초과 소득세 도입이야말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부세 완화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정의당 입장 이건 부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이니까 있을 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어떻습니까? 무주택자 관련해서는 방안,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비용으로 실질적인 삶이 일정 정도 보장되는 공공주택 공급이 지금적으로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층에서는 네. 조금 빚을 내서라도 우리는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특히 서울에서 대출 규제를 너무 힘들게 해놔서 15억 이상은 네네네. 대출이 0이고 이런 식으로. 네네. 그 부분은 약간 논의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주택이 실제적으로 삶의 주거의 질을 담보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가 충분하게 앞으로 갚아나갈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현재 있는 비율을 좀 완화시켜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우선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야가 세게 부딪힐 부분이 원구성 문제인데요. 원구성, 네네네. 말이 원구성 문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달라는 얘기고 민주당은 못 준다 이건데 정의당은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로 또다시 논란을 벌일 상황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미 지난해에도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일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관습적으로 원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법사위원회를 분리하자. 그래서 자꾸 심사권은 별도로 하고 사법위원회를 분리해서 앞으로 이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에 대해서 관습법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고 특히 비교섭단체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두 정당이 원구성을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원구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원회가 사고 노릇하는 것, 월권하는 거. 네네네. 이거는 모든 국회의원한테 질문했을 때 다 이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고쳐질까요? 그때 자기들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어쨌든 2기 원내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2기 이제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원구성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 중인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국회에서 이제 도덕성과 더불어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이제 검증하고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와대에서 일단 사전에 인사검증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우에도 박준영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버젓이 SNS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넘겼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건 둘 다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청와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냐 이 기준을 그 인선의 큰 줄거리로 삼았을 텐데.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관료를 승진시키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의당이 보기에 가장 문제되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의당 데스노트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임혜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전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도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 배우자 논문과 연구 성과 쪼개기 의혹이 아직도 잘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제자의 논문과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잘 정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무상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과 관련해서 임 후보자의 인식에 심각함이 좀 느껴지는데 글로벌 컨퍼런스 행사를 참여할 때 이제 가족 동반이 일반적이고 관행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 공무상 해외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출연연 관계자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사직까지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화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감사해서 적발된 사례들이라는 것이고요.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는 아무리 배우자에 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박 후보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고 이는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에서 그런 기류가 있단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부겸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김부겸 총리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때 관건 선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충분하게 중립적으로 내각을 구성했으면 하는 어떤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다뤄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실제 촛불로 정부가 탄생한 만큼 촛불이 원했던 개혁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함께 정책 검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가, 남은 1년 동안 도대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를 정책 검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태가 심각한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하루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해서 사망자 수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에 사는 한인분들 역시 현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기를 타고 170여 명의 교민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죠. 인도 현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도 첸나이에 계신 조상현 한인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첸나이입니다. 예, 회장님 일단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예, 오늘 170여 분이 특별기를 타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회장님께서 공항까지 배웅하셨다면서요? 예, 오늘 도착한 비행기가 이제 여기 시간으로 00시 30분에 떠나서 11시 몇 분에 도착했죠. 그 비행기가 이제 우리 한인회에서 교민 피난용으로 주관해서 띄우는 비행기라서 저희가 이제 예약부터 공항 안내, 입금, 배웅까지 다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야 되는 입장이라 공항에 나갔었습니다. 아직 인도에 한인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한국으로 또 오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근데 가기는 가는데 지금 외국에 살다 보면은 한국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참 큰 낙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또 가장을 아빠를 사지에 두고 들어가는 가족들이나 또 보내는 남편과 또 아빠들이나 온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가는 사람들이나 다들 심정이 착잡하고 심란하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 그 한국으로 올 그 비행기 표는 문제없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 표는 이제 지금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고요. 예.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 철수 명령은 아니지만 이제 철수하자는 분위기가 이제 역력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평상시에 계획했던 비행기가 이제 5월에 2대, 6월에 2대 이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예. 2차 팬데믹 전부터. 예. 그 비행기는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저 한국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진출 기업의 출장자들 이용하는 비행기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한인회에서 그냥 1년 동안 한 15차에 걸쳐서 30여 회에 저희가 왕복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에 2대, 6월에 2대, 4월에 2대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도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애초에 계획이 없던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증편으로 한 달에 두 대 정도를 더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은 게 한국 국토부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인데요. 예. 국토부라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지만 방역 문제, 또 격리 시설 문제, 격리 인원 초과 문제 같은 것들로 해서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상태예요. 예. 국토부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군요, 지금 그러면 상황이. 예.
예. 그 원래 2차 팬데믹 예상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진출 기업 출장자 학교 방학 등을 예상하고 이렇게 두 편이 편성됐었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 때문에 예. 이제 중편까지 하다 보니까 인도가 더 땅덩어리고 하다 보니까 뭐 델리, 수도 델리, 벵갈루루, 뭄바이, 체나이 이제 보통 4개 지역에서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예. 이게 벌써 5월 달에 12대 정도, 7대 정도 되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격리 지침, 이제 인도발 그 승객들의 새로운 격리 지침 같은 것들이 뭐 어제도 이제 변하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예. 32시간 그 텀을 두라고 그래가지고 인도발 비행기를 들어오는 간격을 32시간 텀을 두라는 또 새로운 격리 지침이 있어가지고 아하. 이게 하루에 뭐 2대라든가 뭐 이틀에 2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못 띄우고 한 대가 도착하면은 32시간이 지나야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질병본부 쪽에 이제 뭐 격리 시설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이 나와서 확진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료 체계는 거의 붕괴 상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의료 체계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열악하죠. 열악한데 지금 워낙 확진자가 폭증이 되고 상승 곡선을 이렇게 긋고 있는 터고 병상 부족, 산소 관련 뭐 의료기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입원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현지인은 수두룩하고요. 예. 그래도 이제 한인들은 뭐 대사관이나 또 총영사관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근근히 이렇게 위험은 피해 왔는데 뭐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뭐 이게 소위 말해 시도 안 막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하. 그래서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병원 묵고해서 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 그러면 뭐 확진 판정을 받거나 혹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인 분들도 마땅한 조치 취할 게 없겠네요 지금. 이제 일단 그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본인 회사나 또 뭐 이렇게 통영사관 그리고 한인회 등에 뭐 특히 알려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자택에서 뭐 치료 아닌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택에서 그러면 그 한인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 정부가 당연히 우리 교민들의 도움을 줘야 될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첫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항공편 문제고요. 예. 항공편은 저희가 뭐 하루에 한 대라도 뭐 하루에 2대라도 저희가 만들어내요. 예.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행사나 이제 대형 여행사들이 뛰어든 입장이고, 그래서 항공편이 문제가 아니라 뭐 결국 운항허가가 이제 한국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처분만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계획하에서 철수 비행편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금 합리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이거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6월 초까지는 철수를 마무리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6월 말 초까지는요? 초까지.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가도 이제 그 비행기 한 대당 확진자가 몇 명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더 늦어졌을 경우 비행기 한 대당 탑승자 그 비율 그 확진자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방역 당국도 더 어려워질 텐데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악으로 가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귀국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또 한국은 질병관리청은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국토부 설명에 의하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는 난감한 상황이죠. 저희. 알겠습니다. 그 6월 초까지 그러면은 비행기가 몇 편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5월에 2대 신청해서 어제 하나가 떴고요.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비행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자랄 것 같아서 2대를 더 신청을 했어요. 5월에. 5월 10일자로 신청을 했고 5월 22일자로 신청했습니다.
네, 그 5월 10일자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32시간 텀 기준에 의해서 무산될 것 같고요. 5월 22일자 그 추가 비행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상현 인도 첸나이 한인회장이었습니다. 기자 인박싱 코너입니다.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53명 늘면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는 주 초반에 500명 안팎으로 내려왔다가 한 수요일부터 다시 700~800명대로 치솟는 패턴이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5월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에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번 주가 유행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541명인데 이건 주말 검사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마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예.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500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600이나 700명 되지 않을까 내일 자정쯤에는. 그래서 또 좀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정치권 소식 좀 여쭤보죠.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 행동과 관련해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그 이야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늦은 밤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조홍천 의원님 문자 폭탄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이 메시지에서 혁신과 쇄신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문자 폭탄 얘기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게 바로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인데 도대체 왜 저들의 장단에 맞춰서 놀아줘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했고 또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이 강성 친문만이 아니고 저쪽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낸다. 근데 맨날 강성당원만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일주일 내내 계속 싸우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김 의원의 같은 어떻게 보면 공개 지적이죠. 의원들 단체로 다 있는 단톡방이니까. 예. 여기에 대해 조홍천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조홍천 의원 측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 약간 이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좀 느껴졌고요. 여기에서 답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둘러싸고도 오늘 여당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바로 또 공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기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여권 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발언을 처음 공개적으로 좀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경제가 좀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의 반도체 기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삼성전자 출신의 양양자 의원이 지난달 20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부 사면론에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이원욱 의원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적극적 사면론을 꺼내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판사 출신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초선의 이탄희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 이원욱 의원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면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로는 딱 하나다. 법 앞에 평등,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이 이원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두고 위기를 운운하면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민주당 지도부의 관계자도 전부 개인의 의견이다.
당이 검토 여부 등을 코멘트할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도 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존 입장을 오늘 되풀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모욕죄로 최근 검찰의 불구속 송치가 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 같은 내용을 오늘 밝혔고요. 앞서 지난 2019년 7월에 한 30대 남성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 뭉치를 뿌려서 모욕 혐의로 고소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소 배경에 대해서 이 박경미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오나 조롱을 떠나서 일본의 극우주의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 국민의 명예 이런 것 등에 미칠 해악을 고려해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 씨가 A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정치권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고소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고요. 다만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또 외교 문제로 비하될 수 있는 행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 선치는 친일파라든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좀 많이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한번 취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일반 청년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것도 보니까는 이 청년의 그 가족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한 전력이 있고 또 이 사람도 그동안 보수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청년이라 하기는 좀 못한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언론 보도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양쪽이 조금 정무적 판단이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고소를 취하했다니까요. 알겠고요. 편의점 브랜드인 GS25의 이벤트 홍보 포스터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은 오늘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GS25가 최근 그 캠핑용 식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 증정하는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 포스터에 나오는 손 모양이 남성 비하, 남성 혐오 목적의 그림으로 알려진 이 그림과 거의 유사하고 또 포스터 하단에 다양한 별 디자인이 한 대학의 여성주의 학회 마크다 이런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포스터에 적힌 영어 표현 이모셔널 캠핑 머스트 헤브 아이템 요거의 각 단어 마지막 글자를 조합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제 메갈이라고 하죠. 메갈리아 남성 혐오 커뮤니티로 이제 알려진 메갈리아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논란이 되자 GS25가 이 포스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려서 앞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신이 해군 출신의 남성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S25의 군부대 PX 계약을 전면 철회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서 질타가 쏟아지자 알겠습니다. 네, 결국 사장까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판을 치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기자박시 여기서 마무리하죠. 백 기자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Please help your mom.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5.18과 많이 닮았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요?
예, 군부 구테타로 현장 질서가 파괴되고요. 예. 또 무고한 국민들에 대해서 무차별 살상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점. 또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목숨을 건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마치 41년 전에 광주를 보는 듯해서 저희들은 몹시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지 90일이 넘었어요. 예. 군부의 학살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 마음이 몹시 아프고요.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예. 미얀마 국민들이 공부 독재를 끝내는 날이 하루도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5.18 기념재단에서도 미얀마 지지와 응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예. 전시, SNS 활동, 또 공동행동, 집회, 또 국제사회 적극 개입을 호소하는 거 성명서 발표를 했고요. 예. 또 모금 활동까지 함께 하면서 3월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성금 모금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 일반 시민, 공직자들까지 어허. 많은 광주 시민들이 참여해 주어가지고요. 그렇게 모인 성금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활동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까? 광주 시민들이 정말 광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성금 모금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어가지고요.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얀마 사태는 우리와 무관하진 않다고 봅니다. 미얀마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그 일에 우리 국민이 함께 한다면 미얀마의 봄이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번 수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그렇죠. 됐다. 박지원 변호사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사람 예상했던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될 수도 있다 했는데 후보자 군에서 빠져버렸고요. 예. 추천이 되지 않았고 4명의 이제 후보자 중에는 김호수 전 차관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대다수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 이 박범계 장관이 국정 철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정 철학이 검찰 개혁의 어떤 방점이라는 측면인데 이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어지면서 법무부 차관 손발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예.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점으로 봤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성윤 지검장에 비해서는 좀 조직 내에서 갈등 부분은 좀 적을 것이다. 예. 또 그 부분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선택이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적 기사를 쓰더라고요. 코드 인사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기도 하고 친정부 인사다. 네. 예,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비판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 검찰 내부에 반발을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김호수 후보자가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이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기류 아니냐 이런 반발 기류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코드 인사다, 친여 성향의 검사를 발탁한 인사다, 방탄 인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에서 코드 인사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럼 반정부 인사를 선임한. 사실은 말 장난 비슷한 거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곳에서든 다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지. 겁니다. 반대편 임명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못된 인사라고 이제 평이 되고 있죠. 결국 지금 민주당 정권에 보면
뭐 그런 어떤 반성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하기에는 또 검찰 조직이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았고 갈등의 요소가 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차선책으로 아니면 좀 중간책으로 김호수 차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전 총장이 23기였는데 네. 이번에는 20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배가 됐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서.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기수 파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전에 이제 문무일 전 총장이 18기였고요. 무려 이제 5기수 뛰어넘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으로 점프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20기를 지명발탁한 게 이게 기수 파괴는 아니다. 이제 원래 사실상 원점으로 좀 돌아온 거다. 그래서 기수 파괴 뭐 논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 당시에 제기됐던 부분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 23기입니다. 그러니까 23기가 배성범, 이성윤이고요. 예. 조남관이 24기입니다. 예.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21, 22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 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큰 상관없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만약에 본인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올라왔으면 옷을 벗는데 그런 이야기 있던데. 그렇죠. 좀 기수상으로는 용태라는 제도 뭐 사실 옛날에 있던 겁니다. 자기보다 낮은 기수의 후배가 이제 총장이 되면 나가주는 걸 용태라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용태도 하고 상관도 없게 돼버렸죠. 3기수나 높은 선배거든요. 예.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밖에 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지검장은 뭐 용태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특별한 인사가 없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럼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넘버2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럼 탑10, 탑2죠. 탑2가 뭐 검찰총장, 이성윤 이게 두 사람이 쌍두마차를 이끌 수 있다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보수 언론에서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 추천위원이 4명 중에 꼴찌였다. 네. 꼴찌가 어떻게 총장이 되느냐 이런 비판. 그렇죠. 이게 여야 반응이 정말 극단적으로 엇갈렸는데요. 뭐 여당에서는 사법개혁 과제 완수할 적임자다. 검찰 내부도 잘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이게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이게 뻔뻔함의 극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야당은 여권이랑 더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뭐 협치라는 것은 사실상 종전보다 더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이슈가 사실상 이 정부와 이 국민의힘이 크게 대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각을 세우고 정말 화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자,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참 후보 추천이 이게 등수가 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게 왜 나올 거면 꼴찌를 하든 뭐 1등을 하든 나오는 거 과정이 이게 중간에 이게 보도가 돼야 되고 가치가 있는 건지. 왜냐면 후보 추천위에서 몇 명을 올리면 그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네. 추천위원회에서 1등을 했든 4등을 했든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 아무 상관도 말씀이잖아요. 없을 뿐더러 이걸 누가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 한 명 추출한 거거든요. 이것들은 이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꼴찌가 뭐 중요합니까? 언론 플레이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호수 전 차관 지금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김학의 씨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의 당사자로 수사 선상에는 올라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직에 오르면 그 수사에도 뭔가 속도나 그 뭐 방향 그리고 결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결국은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때문에 그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 게 아직까지 참고인으로 보이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기소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수사 심의를 거치는 상황이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검찰에서 또 이제 총장 되기 전에 또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리하게 참고인을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조사를 한다? 그까지는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야, 근데 지금 돌려보면 그러면 이 청탁받고 뇌물받고 시대의 성범죄를 저지른 이 피해자를 그냥 출국하게 내버려 뒀어야 됐다. 결론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야간에 자기 유사한 얼굴을 가진 사람까지 대동해서 몰래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그냥 뒀으면 그러면 검찰을 잘했다고 국민들이 두둔했을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물음표가 쳐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내사 사건 번호 이런 부분을 좀 뭐 미변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쾌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큰 틀에서는 그렇다면 뭐 김학의 씨를 출국하게 놔두는 게 정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뭐 절차적 부분들을 항상 계속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절차적 하자 부분, 잘못된 부분.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검찰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못했던 거는 뭐 한두 개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김학의가 나가는 게 맞냐, 붙잡는 게 맞냐라고 좀 그런 거를부터 질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더 이전에 김학의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부터 검찰은 좀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사건 번호 무슨 잘못했다는 것 같고 이성윤 지검장은 뭐 검찰총장도 안 되고 김호수 검찰청 후보자는 그걸로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은 사실 이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처음 이야기한 게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 내부에 어떤 반발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일성 자체가 검찰에 다소 본인에게 이제 부정적인 기류들 이런 걸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 원래는 굉장히 좀 촉망받고 특수통 검사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리고 사실 이 김호수 후보자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게 박근혜 전 정부 때였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첫 그 인사 때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좀 이제 뭐 꽃길을 걷지는 못하는 인사 발탁을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완전히 또 이 친여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본인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을 좀 다독이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걸로 보여서 예. 이 부분은 좀 너무 여건이다 이렇게 규정짓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지금 뭐 야권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처 그리고 장모 사건이 아직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도 중앙지검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지휘 아래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야권에서 지금 뻔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꼴찌 얘기하고 했던 게 이거하고 맥락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청문회 과정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야권이나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진행자가 지적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예. 기소가 사실 기소권은 검찰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소도 가능하고요. 공소 유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예컨대 좀 예입니다. 김호수랑 이성윤 두 사람이 투탑이 돼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막을 방법 없습니다.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이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김학의 출국시킨 것 갖고도 기소해서 이 난리인데. 그렇죠.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그건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죠. 김학의 그게 무슨 사건 같지도 않은 것도 만들어서 기소를 하는데요. 예. 다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손발이 맞는다면 아마 그게 야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더 치열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청와대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고서 채택 여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보고서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이 보고서 채택 그 기한 10일 이내에 이 채택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예.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또 많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채택 안 돼도 임명했던 게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채택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먼저 지금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냥 채택 안 할 것 같아요. 야당에서? 예. 그리고 채택 안 되지만 그냥 임명을 할 것으로 좀 봅니다. 뭐 이번 국회 들어서 인사청문회 야당이 채택 안 하고 뭐 청와대에서 강행하고 계속 이렇게 거의 봐왔으니까. 9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임명 동의 절차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청와대는 할 것이다. 그렇죠. 인사청문회 대상이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또 뭐 동의를 국회에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 해보죠. 공수처가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던 공소권 조건부 이첩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에 이제 조건부 이첩.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검사에 대한 수사권, 공소권은 원래 같으면 공수처가 가지는데 공수처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수사 좀 해라. 검찰이 좀 하고 기소할 때 우리한테 달라. 이른바 조건부 이첩을 이번에 했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니까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이 조건부 이첩을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다만 검찰이 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응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근거로 해서 앞으로 조건부 이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규칙이기 때문에 검찰 규칙하고 또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발한 주체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이른바 이제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지난해 8월에 이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 이사장을 이제 대검에 고발을 했고요. 이 대검이 서부지검에 배당을 했는데 당시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유 이사장이 주장을 했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수사기관은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적시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유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1월달에 올해 1월달인데요. 이거 허위다. 사실은 좀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도 했고요. 또 이거하고 상관없이 또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또 손해배상 소송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검찰이라는 거는 아주 공공의 기관이잖아요. 약간의 이렇게 그럼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명예훼손 당했으면 조사가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기소가 되는 게 맞는데 검찰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검사장급의 검사인데 이게 기소까지 갈 줄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모욕을 고소했죠. 그것도 기분이 사실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 빨갱이라든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건 쿨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보통 이런 기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취한 건데 마찬가지로. 선의권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렇죠. 검찰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라 녹을 먹고 있는데. 누가 힘이 셉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또 고소했었잖아요. 네, 취하했죠. 그거 나중에 취하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들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느냐. 이 건이 지금 그래요. 이거는 검언유착 사건이 본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잊혀버리고 그거는 휴대전화가 안 열려가지고 기소도 조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가지로 나왔던 거 이것을 쟁점화시키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알고 보면 한동훈 검사나 같은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범죄가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거를 기소하는 게 바람직한지. 왜냐하면 기소권은 딴 데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소 독점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그렇다면 검찰이 강한 힘을 갖고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인을 하지만 뭔 힘이 있습니까?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좀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기소를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을 불구속 기소니까 만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민사소송을 또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무려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제기한 액수가 5억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해보면 정말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변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내고 뭐 아파트 사는 주거지에 보내고 이런 명예훼손도 배상 액수가 1억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5천만 원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거라서 이 5억 원 손해배상이란 건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액수로 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형사사건에서도 이게 검찰을 비난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되지 않으니까요. 예. 뭐 기레기 모욕죄가 최근에 무죄 나왔던 것처럼 예. 그렇다면 이 사건의 형사 사건의 피해자도 항동훈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조차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한동훈 검사장은 뭐 민사 5억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형사건에 대해서도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주체가 더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의 전문가들은 뭐 손해배상 5억 원 했다고 해서 5억 원 나오는 거 아니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몇백이나 몇천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이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모르진 않았을 테고 어떻게 보면 뭐 언론 플레이용일 수도 있고. 그렇죠. 100억에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질세만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5억 한 것 같은데 뭐 박지훈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 또 정치권에 지금 10년 있었잖아요. 네네. 수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들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고소고발 하지 않았거든요. 예. 1도 한 적이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예. 우리가 또 직업 특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방송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좀 부딪힐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유독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더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